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거죠. 이 국회법 조항 역시 위헌 나왔죠.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국회법이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의사공개 원칙, 헌법에 위반되죠. 그래서 청구인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줄 그어진 거 볼게요. 자, 헌법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비공개 사유 매우 문헌이 구체적이죠. 구체적입니다. 출석과 완수 찬성, 국회의장이 국가안전부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국회법이 그따구로 만들었지? 그래서 헌법 50조 1항에 위반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변호사 광고 금지입니다. 자, 카톡에서 이제 뭐 로톡이라고 뭐 서비스하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톡 가지고 이제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못하게 해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볼게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한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는 하지 마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어. 자, 이런 규정은 법률 위반 원칙에 위반되어 변호사들 그리고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로톡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광고 금지는 무조건 문제되는 기본권인 두 가지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걸 침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규정 자체가 우리 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마, 위반되는 광고하지 마.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그런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하는 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유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나왔고요. 자, 2번.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역시 변호사와 로톡,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로톡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변호사 광고 금지, 변호사 광고 금지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또 문제가 됐었죠. 자, 예전 판례는 자,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 사건이 그대로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원 이런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은 원래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받던 연금 전부 지급을 정지해도 괜찮다라고 봤는데 이제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받던 돈보다 훨씬 조금 받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많더라. 그런 경우만큼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때도 연금 전부 전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지나치다.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고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변호사 접견 시 소송 계속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거, 이 부분도 위헌이 나왔죠. 이건 우리 엑스노트에서도 봤던 판례입니다. 봤던 판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나왔던데, 자, 그 다음에 비교 판례를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비교 판례죠. 요거는 이제 2022년도 2월 24일에 나온 건데,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대상을 소송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는 빼느냐? 아직 대리인이 안 된 사람,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여기는 제외시키고 있어요. 즉 너는 접촉차단시설 설치된 장소에서 만나야 되고, 자, 일단 네가 대리인이 됐으면, 대리인 변호사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접촉차단이 없는 데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제를 삼았어요. 왜 나를 차별하는데, 똑같이 변호사인데 왜 차별하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대리인 되고 나서 얘기해. 사건 수임하고 나서 얘기해. 아직 너는 대리인이 되려는 자일 뿐이지 아직 사건을 맡은 사람은 아니야. 여기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사건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건 맡으면 그때는 정식으로 위임을 하면은 그 정식으로 당신도 접촉사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되려는 상태면은 당신은 접촉차단 시설 설치된 장소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고 판례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 입장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직업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너는 얘네들하고는 다르다. 뭐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다르다. 비교해서 지위 역할, 접견 필요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해도 괜찮다. 그래서 되려는 사람이고 여기는 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이미 된 사람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접촉사단이 설치된 장소에서 너는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게 방해해도 된다. 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뭐 당연히 이건 뭐 자유롭게 만나게 해줘야죠.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당연히 특히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걸 위해서는 더 잘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 아니더라도 나머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되면은 역시 접촉사산시사를 없이 자유롭게 만나게 해줘야 된다. 너는 아직 되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변호인이 되려는 경우와 변호사가 되려는 경우, 이 사람의 소송 대리인이 되려는 경우는 전혀 달라요. 신체 자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려는 경우만 하더라도 변호인이나 똑같이 취급해주죠. 하지만 이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느냐, 맡으려고 하느냐 전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초과구금에 대한 형사부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과구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형법에서 상습절도가 규정돼 있었죠. 자, 형법의 상습절도.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죠. 상습절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특가법에서 똑같이 상습절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형량을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어마어마하게 형량을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동일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형량만 특가법에서 올려놓으면 그 법률 규정이 위헌이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위헌이 나옵니다. 자, 요 사람이 예전에 특가법으로 상습절도로 징역 10년을 살았습니다. 징역 10년을 살았어요. 징역 10년을 살았는데, 자, 징역 10년 다 살고 나서 나와보니까 상습절도, 특가법상의 상습절도가 유형결정 나왔어. 자, 나를 처벌했던 형사처벌 규정이 유형결정 나왔다. 유형결정에 소구표가 있죠.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사부상 청구해서 형사부상 받아 10년치에 해당하는 형사부상을 받았을 텐데, 문제는 무죄 판결을 못 받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았어. 왜? 검사가 특가법상의 상습절도가 유언 나왔지? 좋아. 재심 과정에서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절도를 안 저지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절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징역 10년을 산 게 아니라 실제 상습절도범이야. 상습절도를 많이 했어. 상습절도범이야. 상습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법으로 적용받아서 징역 10년이 나왔는데 이게 유언 나왔으니까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겠다. 그 검사가 일단 너는 상습절도인 거 맞으니까 형법으로 그럼 재판하면 다시 되지 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즉 이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유죄 판결 징역 10년, 이번에도 징역 3년, 재심에서도 여전히 또 유죄 판결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 자, 무죄 판결 아니고 유죄 판결 나왔으니까 너는 형사부상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7년의 차관을 한 거예요. 야, 무려 7년이나 초과 구금돼 있었네. 요 부분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원판결, 징역 10년, 징역 몇 년? 10년. 10년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 특가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유형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유형결정된 가중처벌 규정보다 법정형이 가져오온 처벌 규정, 형법상의 상습절도죠.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죠. 여전히 또 한 번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뭐 징역 딱 3년이죠. 3년. 자, 그러면은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자,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은 10년,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은 3년, 초과했죠. 7년이나 초과했죠. 자, 이 경우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7년 동안 초과 구금됐죠. 여기에 대해서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요 긴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중간에 뭐 빠뜨리거나 줄이면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요 부분 봐주시면 됩니다. 뭐 길긴 길지만 그 사건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진 거 볼게요.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자,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보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취지 때문에 이미 형사보상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형식상으로는 무죄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소나 공소 기각 재판의 경우에도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미 법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취지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까지 또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 만들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불비용 금액입니다. 여기 이제 포괄이임금 전칙, 되게 오래간만에 포괄이임금 전칙 위반이다라는 판례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뭐 그 금액과 납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 유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뭐 손해배상금의 대불 뭐 등등인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의료인이 의사가 뭐 수술하고 하다가
실수, 과실이 있었다 등등,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했다 등등, 뭐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겠죠. 이거 의사가 돈도 얼마 현재 안 모은 상태인데 이제 막 의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없는 상태인데 이거 한꺼번에 물어주면 의사 파산하고 망하겠죠. 망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신 우리가 줄게. 돈 하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 내줄게. 우리가 돈 내줄 테니까 대신 의사 너는 계속해서 앞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그 돈 우리한테 갚아야 돼. 뭐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도 이게 좋죠. 환자나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뭐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돈이 엄청 필요해졌다. 손해배상 엄청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의사가 나 돈 없어서 미안해요. 나 돈이 없어서 얼마 못 줍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줄 테니까 우리는 나중에 의사한테 받으면 되니까 우리가 일단 주겠습니다. 이게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도 좋죠. 뭐 그런 제도예요.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일단 손해배상액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이제 의료인들에게 이제 그 돈을 구상 받아내는 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 좋은 거구나. 좋은 건지는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뭐 과잉금 전칙이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 좋은 거야. 괜찮아.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이 판례가 딱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나눠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부담해야 되는데 그 금액 그리고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에서 금액 부분만 포괄임금 전칙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납부 방법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도 포괄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조문에서 딱 쪼개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도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그 금액 부분만 포괄임금 전칙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담금의 한정 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반이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데 정확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줄이 그어져 있죠. 자, 납부 방법 및 관리 등 부분은 포괄임금 전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조문하고 비교해 보면 납부 방법 및 관리가 어떻게 대통령령에 정해질지 뻔히 예상이 가능하다. 저는 모르겠던데요. 어쨌든 관련 조문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들은 관련 조문까지 쭉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납부 방법과 관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 금액은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어느 부분 맨 마지막에 그거 있죠? 그 금액 부분, 이 부분은 포괄임금 전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꼭 구별하셔야 돼요. 금액과 납부 방법, 관리, 금액 두 개를 구별해서 하나는 유연이고 하나는 유연이 아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입니다. 자, 1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많은 회사들이 다 망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1번. 개성공단 투자공장이나 그 자회사가 아니라 얘네와 거래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어요. 자, 얘네들도 피해를 보는 건 맞긴 맞죠. 근데 직접적으로 망하는 거는 얘네들이고 자, 너희들은 얘네들하고 거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너희들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 통일부 장관의 어떤 조치, 뭐 개성공단 중단하는 설명 발표, 집행 등등등 모든 것이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 위반되잖아요. 다 위반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물어보면은 뭐 쉬워요. 몰라도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쭉 나와요. 그 부분들 줄거진 부분을 볼게요. 양가로 1번. 자, 이 사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태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심사 기준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심사하는 건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재량의 한계를 유월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를 살피는 정도, 즉 합리성 심사, 자의성 심사죠. 자의금지 심사. 이 정도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긴급권이라 할지라도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하지는 않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 76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긴급권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했다면 곧 과잉금지 원칙 준수가 되니까 우리는 그 요건과 한계 그것만 검토하겠다. 그래놓고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과잉금지 원칙도 지킨 겁니다. 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들이밀지도 않고 완화된 심사 기준, 그죠? 합리성 심사, 자의금지 심사 요걸 들이밀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 사건 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이상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근거가 없을 경우 유연적 조치로 보아야 한다. 이건 긴급 조치라든지 그런 데서 항상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자, 이때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어. 개성공단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쳤단 말이죠. 그 부분이 위헌인가 아니냐? 위헌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정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봐야 하는지는 대통령에게 판단 재량이 인정되고, 자, 그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명백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니나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고 대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쳤네요. 그랬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나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정위원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입니다. 요거 이제 제일 핫한 그런 판례가 되는 부분이죠. 6월 30일에 나왔는데 이런 판례가 여러 건 나왔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딱 두 개만 보는 겁니다. 요거랑 다음 거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본문 중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헌법소원 집안의 대상에서 재판소원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유형 결정에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법률에 대한 유형 결정에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 판례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사건들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판례를 공부했었느냐? 조사감면규제법에서 어떤 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률 가운데 10조에서 자, 니네들 회사들 세금 깎아줄게. 대신에 몇 년 안에 빨리 상장해야 돼. 그거 약속 못 지키면 세금 다 토해내. 10조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0조가 삭제됐습니다. 10조 삭제. 그럼 이제 세금 감면한 거, 세금 거두는 규정이 없어졌나요? 밑에 부칙을 보니까 자, 종전의 10조에 따라서 조세 감면을 받았던 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부칙에 의해서 10조가 살아있어요. 10조가 부칙에서 살아있게. 즉 부칙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남겨놨습니다. 자, 법이 몇 번 개정되면서 계속 이게 부칙이 따라다니다가 한번 법이 전부 개정됐네. 자, 법이 전면 개정 또는 전부 개정되면은 기존에 있는 게 다 지워지고 새로 다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칙도 딸랑 하나.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다 사라졌어. 결과적으로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요 규정이 부칙이 실효됐다고 사라졌다고 그러면 없어진 거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원고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제 GS 칼텍스 등등 이제 많은 회사들 GS 칼텍스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회사 세금 500억, 600억씩 두드러 맞아요. 이런 회사를 다 합치면 몇 조입니다. 몇 조. 요 회사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자, 세금 내라라고 이제 했고 여기 자리가 안 되니까 옆에다 볼게요. 옆에다. 자, GS 칼텍스 회사가 있고 자, 여기 대해서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했죠. 세금 500억 내세요.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조세 법률주의도 모르냐? 법 근거 가져와. 어디 있어, 거기. 현행법 아무리 봐도 세금 거둘 수 있다는 근거가 없잖아. 옛날에는 본문에 있었고 그 후에는 부칙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다 사라져서 근거가 없잖아. 내가 세금을 왜 내?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 자,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소해달라. 취소 소송.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법원 이 상황에서 취소 소송 제기하고 법률도 없는데 왜 세금 거두는 겁니까? 유연인 거 아닙니까? 따지는데 법원이 기각하니까 직접 68조 2항으로 또 올라갔어요. 헌법재판소로. 근데 이제 법원과 다르게 헌법재판소, 법원 차이가 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원래는 전부 개정되면은 부칙이 다 사라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부칙이 살아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네요. 과세처분,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즉 원고의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거예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판결이 나왔고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뒤늦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가 좀 늦었지. 네가 68조 2항으로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대답해 줄게. 자, 위헌입니다. 근데 그냥 위헌이 아니고 한정위헌을 해서 문제야. 한정위헌. 실효된 부칙 조항을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니까 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위헌 결정이 하나다. 그러니까 위헌 결정문을 들고 가서 법원에다가 재심을 청구하는 거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돼 있죠. 자, 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위헌인 거 아닙니까? 자, 위헌법률 심판 결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기각하면은 직접 68조 2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판이 멈춰지지 않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돼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이념 결정을 내리면, 즉 위헌 결정을 내리면 결국 이 사람은 위헌인 법률 가지고 재판받은 거니까 취소하고 다시 해달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원은 그거는 위헌 결정이고 한정위원은 위헌 결정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재심 안 받아줄 거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 결정도 위헌 결정이 하나니까 재심 받아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한정위원을 들고 가서 법원에다가 재심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동그라미 1번. 자, 먼저 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죠.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네요. 자, 두 번째. 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을 안 받아주고 있네요. 재심을 기각하는. 법원에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요 판결도 또 문제를 삼고요. 자, 세 번째는 요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이 과세처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원행정 처분이라고 부르죠. 이 원행정 처분, 이 과세처분. 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취소해달라고 들고 올라간 거예요. 이걸 다 기각 판결부터 시작해갖고 재심 기각, 과세처분 이런 걸 다 취소해달라고 들고 올라간 사건입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한정위원도 위헌 결정인데 그거 너 법원이 무시하고 있구나. 재심을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재심을 기각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취소시켜버리겠다. 이 부분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대법원이 엄청 또 열받았죠. 격분했죠. 니네가 뭔데 법에서 우리 재판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니네 맘대로 우리 재판을 가져가서 취소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엄청 또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각 판결, 이미 확정된 기각 판결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리기 전에 이미 이게 먼저 나왔잖아. 그죠? 그죠? 68조 2항 올라갔지만 한참 뒤에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판결은 이미 확정됐죠. 요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그걸 무시한 재판이 아니야. 위헌 결정 나오기 전에 이미 나온 재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심판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취소 안 시켜줍니다. 취소 안 해줍니다. 취소 안 해줘. 요것만 취소해 준 거야. 왜냐하면 재심 기각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나와서 그래서 이거 들고 갔는데 안 받아준 거잖아. 이걸 무시한 게 맞아. 그러니까 재심 기각은 취소합니다. 요것만 취소가 돼요. 과세처분은요. 자, 이 원행정 처분은 이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했던 이 기각 판결, 그죠?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그때 얘도 같이 원행정 처분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대상 안 된다고 했잖아. 기각 판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세트로 같이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취소 안 해줍니다. 결론이 다르게 나왔어요. 어쨌든 요거 하나 취소했는데 대법원 난리 났습니다. 요 사건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위촉위헌 사건도 있어요. 위촉위헌 사건, 제주도 위촉위헌 사건입니다. 보시면 자, 검사가 자,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법원에다가 뭘로 공소 제기했느냐? 자, 이 사람은 제주도 위촉위원인데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수뢰죄다. 그래서 징역 5년. 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어요.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위촉위원인데 공무원으로 취급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재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상황. 자, 요 상황에서도 갑이 무슨 소리냐? 나는 위촉위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왜 나를 공무원이라고 부르냐? 이거는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위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법원이 됐습니다. 기각을 했고 그래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68조 2항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법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고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교도소에 있다가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한참 뒤에서야 68조 2항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또 야리꾸리하게 뭘 했다? 한정위원 결정을 내렸어요. 또 한정위원, 그냥 위원도 아니고 한정위원.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수뢰죄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고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서 공부했던 판례입니다. 이렇게 내리니까 이 갑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68조 2항에서 인용됐죠.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역시 또 청구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또 안 받아줍니다. 위헌 결정 들고 오시면 우리가 재심을 받아주는데 당신이 들고 온 건 뭐 쓰레기 조각이네. 어디서 이따위 걸 들고 왔어? 우리는 한정위원 인정 안 해줘. 그래서 역시 또 재심을 기각했어요. 이 재심 기각에 대해서 역시 또 헌법재판소에 들고 갔더니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했던 재심 기각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취소시켰던 그런 사안이 지금 사례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도 헌법 위반된다. 자, 옛날에는 판례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느냐?
좀 더 보고요. 자, 우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힙니다. 꼭 우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한 재판뿐 아니라 우리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까지도 다 우리가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확대를 하고 있어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심 기각 판결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한 재판이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따라서 재심을 받아줘야 되는데 재심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거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다시 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뭐 왜 제주도 유치원을 공문으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위헌입니다 했는데 다시 똑같은 사건이 올라왔을 때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봐서 수뢰죄로 유죄 판결 내리는 그런 사건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심을 안 받아주는 건 곧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거긴 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기속력에 위반한 재판까지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고 더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재판소의 예외를 갖다 그 부분입니다. 일단 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유연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 결정은 이것도 하나의 유연 결정이에요. 일부 유연 결정, 유연 결정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한 유연 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유연 결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유연 결정에 기속력을 부인하는 이런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유연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유연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 근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유연이라고 얘기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 이런 식으로만 봤었어요. 근데 지금 더 넓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줄거진 걸 볼게요. 자,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기 뭐 판례본은 이것만 있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68회 양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우리가 유언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제외한다면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자, 이제 더 넓히겠다. 재판소원 금지 조항의 적용 영역에서 법률에 대한 유연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반하는 재판 이 부분도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유언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 아니라 우리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까지도 다 심판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다시 하겠다. 예전보다 더 확대시켜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여기 이제 위촉위헌 사건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형법에서 공무원의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자, 제주도 어쩌고저쩌고 이름 길지만 알 필요 없죠. 끝에 위촉위헌만 하시면 돼요. 위촉위헌. 그래서 공무원의 위촉위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우리가 2012년도에 분명히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러한 법원의 재판은 우리가 내린 유연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고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하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자,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이 사건 한정유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된 청구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요. 역시 이거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죠. 왜 이 유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유연 결정 내렸는데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하고 내린 재판이 아니라 징역 5년이 먼저 확정이 됐어요.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이 됐어요. 이게 먼저 확정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뒷북치면서 그렇게 하면 유연입니다. 뒷북친 것뿐이에요. 뒷북친 것뿐이죠. 이게 먼저 나왔으면은 그 다음 징역 5년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헌법재판소가 이것도 이제 취소시켰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사건은 아니었고 유죄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그 다음 헌법재판소가 그게 유연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더니 얘가 법원이 재심은 안 받아주고 그래서 유연 결정 이후에 이걸 무시하는 재심을 안 받아주는 건 우리가 취소시켜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징역 5년 선고된 유죄 판결은 그 자체는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거니까 우리 재판의 유연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게 아니죠. 너보다 먼저 있는데. 그래서 역시 여기도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세감면 규제법이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한정유연 결정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부분이 이제 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효력을 상실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 한정유연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 한정유연 결정을 무시하지 마라. 이것도 유연 결정이니까 기속력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건 재심 기각 판결 또 재심 상고 기각 판결 한마디로 다 재심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재심을 안 받아주는 거 재심 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유연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허용되고 이거는 기본권 침해가 맞네. 따라서 우리가 모두 취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심 기각을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자, 아까 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유언 결정보다 먼저 나온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 그러니까 재심 대상 판결은 아까 뭐 저사건이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라는 그런 재심 대상 판결이나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 뭐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정유언 결정하기 전에 내려졌던 그런 판결입니다. 자, 이런 판결은 유언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언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밑에 양거로 3번 원행정 처분도 마찬가지죠. 원행정 처분 아까도 설명했죠. 원행정 처분. 그래서 저렇게 재판을 우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 그 대상이었던 원행정 처분 역시 우리가 심판할 수 없다. 그죠?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과세처분, 원행정 처분은 심판할 수 없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회의원 징계한 가결손 포행위에 대한 가처분 부분입니다. 가처분. 자, 6월 3일에 나왔는데, 그죠? 자, 신청이, 자, 뭐, 김기현,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어요. 그리고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그 조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석이나 또는 의장석을 점거하고 해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국회법에서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윤리특위 심사 거치고 본회의에서 징계하는데, 요것만큼은 윤리특위도 필요 없다. 바로 이런 놈은 바로 징계해야 돼 라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요 국회의원이 곧바로 본회의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를 때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까지도 신청했어요. 가처분까지 신청했고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신청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나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나와 했는데 안 나왔다. 그렇을 때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네. 이 국회법 조항은 유연 무효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징계한 가결 선포행위. 국회의장이 징계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때렸는데 바로 그 징계한 가결 선포행위는 앞으로 이 징계가 출석 정지 3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법률안에 대해서 아예 시민 표결을 못하죠. 30일 동안 나오지도 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나의 법률안 시민 표결권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장의 징계한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거 결론 나오려면 몇 년 걸려? 한참 걸리겠죠. 1년, 2년, 3년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30일 다 지나가지. 30일 국회 출석 정지 이게 징계인데 30일 다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도와달라. 임시로 좀 조치를 취해달라. 그래서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 이게 징계인데 이 징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맞다. 이를 정지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국회 출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가처분. 야, 일단 뭐 징계를 받았는데 요 징계 가결선포행위가 내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도 신청하고 그래서 사실상 징계가 있어야만 한 걸로 해서 다시 이제 출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부분 분명히 우리 헌법 64조에서 징계 그 밖에 자격심사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만 써 있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는 말은 안 써 있어. 그래서 징계를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 가서 도와줘 하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헌법에서는 법원만 가지 말라고 되기 때문에 법원에는 가처분 뭐 신청 등등 하면 무조건 다 각하야. 안 받아줘. 헌법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가지 말라고 안 써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징계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가서 도와줘 하니까 알았어 도와줄게. 징계 잠깐 정지 좀 시켜. 그래서 이 사람 출석할 수 있게 해줘. 그런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없죠? 네, 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